안녕하세요. 사람의 앞일이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다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지방에 너무 크지 않은 곳이었는데 저희 조상님 때부터 남의 집에서 살기를 하면서 꽤 어렵게 살았거든요.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누군가의 말이 사실인지 저희 집안은 대대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릴 때부터 나에게는 이 삶이 전부이고 그냥 그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 어디서도 밥 굶지 않을 정도로 살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라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딱히 그런 거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중학생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저는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채 시장 쌀가게에서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처 가까운 곳에는 배달을 해주고 사장님을 따라 도정한 쌀을 들여오는 날에는 트럭 가득 담겨있던 여러 포대의 쌀들을 끝도 없이 들고 날라야 했습니다. 솔직히 힘이 들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힘을 쓰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분들이었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무던히 넘길 뿐이었죠. 그렇게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던 저에게도 한 가지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네를 떠나왔어요. 다짜고짜 제가 아는 가장 큰 도시로 올라왔는데 연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힘쓰는 것만은 자신 있었기에 그때 마침 제가 묵던 여관방 근처 큰 도매상가 안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신문지를 읽어보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인 사장님께서 혹시 오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만 대신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없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오늘 일한 건 원래 급여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당연히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돈도 더 주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하겠다고 대답해드리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식당 안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철가방 같은 것을 주셨는데 복잡하고 좁은 시장 안에서 따닥따닥 가게가 붙어있는 상점의 호수들을 알아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몇 호에서 주문을 했는지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길눈이 밝은 덕인지 몇 번 다녀보니 금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 A동, B동, C동이 붙어 있는데 건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느 층의 복도를 통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도매로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그 틈을 비집고 배달하러 가는 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배달이라는 게 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배달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식당으로 돌아와 앉아있는데 사장님이 밥도 먹고 가라면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일할 곳을 찾고 있는 거라면 내일부터 가게에서 일해줄 수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대답하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와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인상 때문인지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어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니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거나 놀러온 손님들 혹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식당의 테이블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는 근처로 걸어서 배달하러 다녔습니다. 하루에 걷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오르내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최소 몇만 번은 되지 않을까 싶었죠. 초기에는 살이 쭉쭉 빠졌어요.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움직이는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너무 마른 제 모습이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근육도 좀 있고 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은데 거울에는 삐쩍 마른 장작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할 때 먹는 쉐이크를 사 먹었어요. 의도치 않게 쉐이크를 먹으며 운동이 저절로 되어서 그런지
몸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그 식당 청년 참 잘생겼더라, 인물이 훤하더라 하는 이야기들도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며 사장님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지 하면서 웃으시고는 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여관방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쭉쭉 빠진 거라면서 젊을 때는 젊음으로 버텨낸다고 해도 나이 들면 고생한 거 금방 티난다며 집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근처에 빌라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 원룸짜리가 곧 빈다며 조금 오래되기는 해도 관리를 잘해 깔끔하고 물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된다며 앞으로 거기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월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무슨 월세까지 받냐고 하시는데 겨우겨우 설득해서 원래 월세의 3분의 1만 내기로 하고 몇 주 뒤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를 싸서 올라왔던 게 전부다 보니까 이사할 때도 짐가방 하나만 덜렁 가지고 옮겼어요. 사장님이 보시더니 짐이 그게 전부냐면서 어떻게 이런 녀석이 다 있나 모르겠다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한쪽에는 주방도 있고 중문을 열면 방이 나오는 분리형 원룸 구조였어요. 화장실도 내부에 있고 조금 연식이 있는 건물인 듯하였지만 도배도 장판도 전부 새 것이나 다름없이 엄청 깔끔했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물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방에는 에어컨도 있었어요. 이 가격에 도시에서 이런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니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짐이라고는 없다 보니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방에 놓여 있고 한쪽에는 제 짐가방만 놓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다음날 이불과 전자레인지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전자레인지 하나는 있어야 나중에 음식이라도 데워 먹지 않겠냐면서 이사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늘 저를 발견하신 게 식당을 위해서 정말 복받은 일이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그 후로 사장님은 혼자 살려면 밥도 해먹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요리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나중에 식당 차려도 대박 날 거라고 농담하시면서 배달이 없을 때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손도 느리고 쉽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시키는 일은 빨리 배우는 성향이라 레시피도 금방 외우고 사장님 손을 따라갈 수 있었죠. 제법 손맛이 있구나.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만든 제육볶음을 먹어보더니 사장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후로 종종 가게가 끝날 때 저에게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시키셔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등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사장님과 함께 먹었어요. 가끔은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반주를 기울이며 저희는 사장님과 직원이 아닌 얼핏 보면 그냥 할머니와 손주 같았죠. 사장님은 농담처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자식들도 줄줄이라 너머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겠다만 그래도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도 나눠주고 가야겠다고 말하곤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요리하는 법, 식당 자리 찾는 법,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법, 나아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공과금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인건비는 매출에 얼마 정도를 써야 하는지 등등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남들은 줄 서서도 받기 힘들다는 경영 수업을 월급까지 받으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식당에서 일한 지도 몇 년이 되었고 모아둔 돈도 꽤 불어났습니다. 이제 식당 일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죠. 그 사이 사장님은 앞으로 얼마나 살겠냐고 이야기하셨던 게 농담이 아니셨는지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나절을 무릎이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셔서 제가 주방과 홀, 배달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아예 하루 문을 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는 건가 하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께서는 저를 불러 이제 슬슬 가게 운영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몸이 좋지 않아져서 자기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을 듯 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저에게 다 물려주고 싶지만 자식들 성화에 가게를 팔아 돈을 나눠주기로 했기에 차마 저에게 그렇게 비싼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고요. 대신 자기가 알려준 것들로 좋은 식당을 차리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재능도 있고 손맛도 좋고 또 누구보다 일머리도 빠르고 열심히 하려는 근성과 꾸준히 하는 성실함이 있으니 어디를 가도 성공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그동안 제가 냈던 월세를 모아서 저축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월세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하도 내겠다고 우기길래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했지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따로 모아두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에 제가 낸 월세만큼을 더 붙여서 매달 저축을 하셨다고 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 퇴직금도 넉넉히 챙겼다고 하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장님은 다 큰 사내 녀석이 뭘 이런 거로 눈물을 보이냐면서 웃어버리셨죠. 저는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겨우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디를 가도 잘 살라고, 그래서 그동안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혼쭐을 내주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어요. 몇 주 후, 가게는 매출이 워낙 좋고 입지가 좋은 덕분에 좋은 값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한 가족분들이 넘겨받았는데 배달하는 분까지 가족 사업을 할 예정이라 저는 배달 일도 그만두기로 하였어요. 사장님께서도 이제 배달 일 대신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하기도 하셨고요. 가지고 계신 빌라도 정리하기로 하신 터라 저는 집도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이전에 도움을 준 분 중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신 분이 있어 괜찮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사장님께서는 무릎도 많이 안 좋아져서 쉬기도 할 겸 가족들과 시간도 보낼 겸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손주들도 봐주면서 거기서 지내실 거라고, 해외라고 해봤자 다 사람 사는 곳인데 금방 적응할 거라고, 놀러 오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근처에 학원을 알아봤어요. 사장님 말대로 우두머리가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것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기였어요. 도매 시장에서 배달할 때 알게 된 사장님 중 한 분이 도매 일을 도와줄 수 없냐고 하셔서 새벽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빠르게 샤워만 하고 오전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사장님이 알려주셨던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장님께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학원에 다니며 시험 준비를 꾸준히 했고 다행히 그 해가 가기 전에 한식조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학원에서 권하는 다른 자격증들도 취득하게 되었어요. 양식 자격증이랑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합격했죠.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전에 도움받았던 중개인분을 통해서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학가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둘러보니 제가 딱 원하던 크기랑 가격대더라고요. 얼른 가게를 매입했고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너도 네 가게를 차려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준비해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오랫동안 메뉴는 어떻게 할지, 자리는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해 두었기에 가게는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가게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불안했던 저는 처음에는 점심 장사만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도매 일을 하고 점심에는 가게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수월한 한식을 팔았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요즘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느낌으로 꾸며서 메뉴 자체는 백반집과 비슷하지만 가게는 카페 같은 예쁘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 곳으로 꾸몄어요. 테이블이나 접시도 신경 썼어요. 그래서 메뉴 자체는 볶음과 찌개를 파는 한식집이지만 분위기는 파스타집에 데이트하는 분위기를 연상시켰죠.
그랬더니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이 바글바글했어요. 특히 근처에 여대생들이 많이 방문했고 데이트하러 온 듯한 젊은 남녀분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밖에 테이블이 보이는 긴 형태의 주방을 만들어서 안에서 음식 만들고 밖으로 나와 마지막으로 파나 잘라둔 청양고추, 깨, 김가루 등등을 뿌려서 자리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무리 장식을 올리는 공간의 한쪽에는 커피 기계를 가져다 두었는데요. 메뉴판에는 제가 만들 줄 아는 커피 종류도 적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자리에서 마시거나 혹은 가져가기 위해서 주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느새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꽉 차서 밖으로 대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 혼자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앞쪽에서 홀을 담당해줄 직원을 구하게 되었죠. 점심시간에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들 왜 점심에만 장사하는지, 저녁에는 왜 안 하시는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일을 쉬는 날에는 저녁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나자 가게 매출은 제가 생각한 수입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는 점심에만 장사를 시작했기에 예상 매출을 적게 잡은 것도 있었지만요.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주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다들 점심에 줄 서서라도 먹거나 저녁 장사하는 시간을 미리 알아가서 오픈 전부터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서 가게가 음식도 맛이 훌륭하고 분위기도 백반집이라고 상상이 안 되게 너무 예쁘다면서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오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곳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정말 잘생겼다고 더욱 입소문을 탔다고 했어요.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저희 가게 사장님과 직원들을 구경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면서 몸 관리하고 머리 스타일도 늘 깔끔하게 유지한 덕분이구나 싶었어요. 일하는 친구들도 제가 도매일 하면서 알게 된 쇼핑몰 관계자나 모델 쪽 일을 꿈꾸던 친구들이다 보니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죠. 일부러 주변에 여학생들이 많아 매장 분위기도 예쁘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동안 제가 예상했던 사업 방향이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사장님도 이 소식을 들으시더니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가게에만 집중을 해야 할 듯 했어요. 벌써 1년 가까이 도매일과 식당을 병행하다 보니 저 역시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도매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매일 저녁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술을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증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얼마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매장에는 제가 생각했던 칵테일과 하이볼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예쁘고 단가가 맞는 컵을 알아보기 위해 시장과 인터넷을 엄청나게 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녁 장사를 시작하면서 술까지 판매하니 손님들은 더 많이 몰려 어느새 가게 앞쪽에는 종이를 걸어두고 예약자 이름을 적어 대기번호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길면 1시간이 넘어서는데도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려 주었죠. 몇 달 뒤 바로 옆쪽에 더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어서 가게를 옮겼어요. 이전 매장보다 2배는 더 넓어졌는데 덕분에 손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가게가 2배 더 넓어졌는데도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는 여전히 가게 앞으로 줄을 섰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몇몇 메뉴들은 포장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술도 포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칵테일 같은 종류는 색상이 너무 예쁘다 보니 포장으로 사가는 분들도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 차에 들어서자 저는 어느새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을 2배는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게는 다른 동네에 2호점과 3호점을 차렸고 새로운 지점을 열 때마다 동네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느새 저는 수입이 짱짱한 가게를 3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돈을 벌었지만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일하느라 돈 쓸 틈도 별로 없다 보니 집도 여전히 그냥 원룸에 살고 있고 차도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 작은 다마스를 타고 다녔어요.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수입을 벌게 되었지만 행복한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던 부동산 중개인 친구가 아이를 낳게 되어 선물을 사주기 위해
근처의 장난감 가게로 향했어요. 다른 상점들도 있는 복합 쇼핑몰이라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가 장난감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코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오면 구경하다가 사달라고 조르느라 우는 일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제가 살 물건들을 보고 있었죠. 장난감,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나 1등 하면 사주기로 했잖아. 엄마는 맨날 나한테 약속 안 지키면 나쁜 어린이라고 하면서 왜 엄마는 약속 안 지켜? 약속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라며. 엄마가 약속했으면서 왜 안 지켜 왜? 나 1등 했는데 장난감 가지고 싶어서 1등 한 건데. 아이는 매우 서럽고 억울한 듯이 울부짖듯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1등까지 했다는데 저 엄마는 왜 아이한테 약속까지 해주고는 사주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공부든 뭐든 시키려고 아이에게 약속을 걸었던 건데 진짜 1등을 할 줄 몰라서 막상 사주려고 하니 장난감은 공부에 방해가 되니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 이런저런 호기심들이 생겨 어떤 상황인지 더 듣고 싶어 그 자리에 서서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이건 2만 원이나 하잖아.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어. 그래서 그래. 대신 앞쪽에 5천 원짜리 장난감들이랑 인형 있던데 그건 사줄 수 있어. 이건 엄마가 나중에 돈 벌고 나면 그때 사줄게. 응? 보니까 막 불 나오는 부채도 있던데 우리 그거 보러 갈까? 싫어, 싫어. 난 이거 가지고 싶다고. 아, 돈이 없어서였구나. 저는 그제야 아이가 1등까지 했는데 장난감 가게까지 온 엄마가 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못한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2만 원. 누군가에게는 치킨과 맥주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저희 가게 메뉴도 하나에 2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아이가 1등을 했는데도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다니 갑자기 예전 돈이 없어 힘들었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찌릿해졌어요. 저는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고 선물로 7만 원짜리 부드러운 인형을 손에 들고 있는데 저 아이는 자신이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2만 원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나라도 사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옆 칸으로 성큼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인기척 때문인지 고개를 들어 아이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 아는 그 얼굴이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수척하고 지친 표정에 머리도 옷차림도 엉망이긴 했지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저를 보더니 제가 기억이 났는지 다급하게 앞이 다 낡은 신발을 쳐다보면서 보풀이 잔뜩 일어나고 얼룩이 묻은 옷을 자꾸만 매만지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를 애써 손으로 빗어 넘기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반갑다기보다 이런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듯 했죠. 눈가에 고인 눈물도 그런 의미인 듯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쌀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근처로 배달하러 다녔을 때 배달하는 곳 중 우리 동네에서는 꽤 잘 사는 한 집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조상님이 무슨 관직에도 계셨었다고 하는데 한번 집안이 기울기는 했지만 양반집이라면서 꽤 콧대가 높은 분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돈과 명예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쌀가게 아저씨들이랑 같이 마당을 지나서 뒤쪽에 창고까지 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끔은 집주인인지 중년의 아저씨가 거만하게 마루에 서서 저희를 내려다보곤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죠. 마치 저희는 그저 쌀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아닌 존재들인 양 대했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힐끗 쳐다보는 법도 없었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달을 했었는데 몇 달 뒤부터 창고에 가는 길 창문으로 빼꼼하게 눈을 대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창문을 쳐다보면 후다닥 사라지고는 했죠. 그 눈은 제가 보지 않을 때 저를 훔쳐보고는 했는데 어느 날은 창고로 가는 길 뒤통수에서 그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 한 여자아이가 순식간에 기둥 뒤로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뭐지? 쟤네 왜 맨날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하며 살짝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무시했죠. 일이 익숙해진 후에는 그 집에도 저 혼자 배달을 갔어요. 어느 날에는 창고 옆에 웬 치맛자락이 보이더라고요. 또 개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안녕 하고 수줍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하얀 얼굴에 기름이라도 발랐는지 윤기 나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긴 한 여자아이가 부끄러운지 온몸을 베베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여자아이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린 건 말이죠. 마치 잘 만들어진 도자기라도 보는 듯 시냇가의 반들반들한 돌멩이를 보는 듯 했어요. 하얗고 뽀송뽀송해 보이는 피부에 댕글댕글한 까만 눈, 잘 익은 사과만큼이나 빨간 입술에 어디서 저렇게 예쁜 색을 구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화사한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다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저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나? 저는 그에 비해 허름한 옷에 일하느라 땀을 줄줄 흘리고 아무렇게나 빡빡 깎은 잔디 같은 머리를 하고는 대답도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말투로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이 쏙 빠져나가는 듯 했는데 다행히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고 떡 벌어졌던 입부터 닫았죠. 그 애는 수줍은 듯이 웃더니 장밋빛 같은 볼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 하나를 내밀었죠. 이게 뭔데? 안에를 열어보니 웬 노란 덩어리가 있었어요. 카스텔라인데 어제 아버지 친구분이 사왔어. 진짜 달고 맛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가져가서 먹어봐. 라고 말하더니 도망치듯이 사라졌어요. 그날 집으로 가져가서 카스텔라를 먹는데 엄청나게 달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빵보다는 머릿속에 온통 오늘 만났던 그 여자의 얼굴만 둥둥 떠다녔죠. 그리고 다음 배달은 언제일까 하는 생각으로 한 달이 지나갔어요. 배달 날짜가 되자 저는 그 무거운 쌀가마니가 무거운 것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걸음은 점잖은 듯이 걷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또다시 그 여자애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창고 옆에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그 애와 딱 마주쳤죠. 창고에 쌀을 두고 나오자 그 애는 편지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또 후다닥 사라졌죠. 집에 와서 낮에 그 애가 준 편지를 읽어보니 안녕으로 시작하는 인사부터 자기 이름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어요. 괜찮으면 답장을 줬으면 좋겠다는 추신도 적혀 있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애한테 편지를 썼어요. 학교 다닐 때 쓰던 노트랑 연필을 급하게 찾아서 답장을 썼죠. 어떻게 쓰는 건지도 잘 몰라 그냥 그 여자애의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제 이름으로만 바꿔서 비슷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배달 때 저 역시 쑥스러운 듯 그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는 후다닥 집을 빠져나왔죠. 그 후로 저희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배달을 갈 때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지냈는지,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이고, 읽고 있는 책은 무슨 내용인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글자라고는 주문서 읽는 게 전부였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글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 애는 가끔 저에게 떡이나 빵, 초콜릿, 과자 등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읽었던 책 중 재밌던 것들을 함께 주기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그 애에게 전해줄 게 별로 없었는데 가끔 예쁜 조약돌을 주워주거나 산에서 발견한 완벽한 모양의 나뭇잎, 길에서 주웠던 꽃으로 만든 반지 같은 것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애의 편지를 받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 애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겠다 싶어 동네 헌책방에서 소설이나 시집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죠. 괜찮은 내용은 따로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편지에 응용해서 쓰기도 했어요. 인사말로 주고받던 편지는 어느새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를 꼬박 편지만 주고받으며 보냈는데 어느 날은 설을 앞에 두고 그 애가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머리도 귀엽게 따아서는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구경을 하다가
쌀가게 앞으로 일부러 오더니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집 밖에서 본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애도 같은 마음인지 오늘 저랑 인사하고 싶어서 일부러 아주머니가 장 보러 온다고 하길래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그 후 종종 그 애는 시장으로 왔어요. 저는 가끔 그 애의 고등학교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집 가는 길을 함께 하고는 했죠. 마음 같아서는 매일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쉬운 만큼 함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소중했죠. 성인이 된 저희는 조금 더 간이 커져서인지 종종 다른 동네로 가서 밥도 먹고 극장도 가고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희는 서로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왜인지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를 비밀로 하고 있었죠. 사실 그 애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왠지 이렇게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가끔 그 애는 자기 집에 놀러도 오고 부모님이랑 인사를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거만하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하다고 답했죠.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고 저희가 연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어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머리도 자르고 옷도 일부러 셔츠도 사입고 구두까지 사서 신었어요. 그리고 비싼 케이크도 사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죠. 항상 인사를 해도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의 테이블에 그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아두었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서 벌 거라고 호소하다시피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렇게 싸늘하고 차가운 시선은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죠. 그러더니 길게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무슨 수로?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말이 제 가슴 속에는 칼처럼 꽂히는 듯 했어요. 입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애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애의 부모님은 단호했어요. 너처럼 부모도 없고 가난한 집 자식이랑 내 딸이 연애하는 꼴은 못 본다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태어나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쌀가게로 출근하니 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제가 일한다면 쌀 거래를 끊겠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려 알아봤지만 다들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 후로 그 애 역시 집안에 갇혀서 한동안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도 그 애가 보고 싶어서 집 앞을 몇 날 며칠 서성였어요. 마침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그 애는 제가 기다리는 것을 알았는지 잠깐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애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며 엉엉 울었어요. 저 역시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그냥 우리 도망치자. 도망쳐서 같이 살자. 그 아이는 자기는 좋은 집도 다 필요 없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기는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를 위해서도 고생길이 훤한 길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 애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뼈와 살이 갈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따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빌듯이 이야기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딸은 너랑 태생부터 달라. 너도 너희 부모님도 너희 부모님의 부모님도 한 번도 그 거지꼴을 면하지 못했는데 네가 대체 무슨 수로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냐? 우리 딸은 너같이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애한테 못 보낸다. 저는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을 다시 곱씹으면서 처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돈이 문제라면 그 돈 내가 벌어서 보여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너한테 청혼하러 오겠다고 편지를 남기고 저는 동네를 떠났어요. 제 마음부터 다잡기 위해서 자진해서 군입대했고
복무하는 동안 어떻게든 성공해서 결혼하겠다는 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다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훈련도 했는데 어디를 가서 무엇이든 못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저녁 후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루빨리 자리 잡아 청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달려왔는데 제 식당을 차리기 전 그 애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집안이라는데 그의 부모님이 거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예전부터 그 집과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마침내 제 식당을 열어서 보기 좋게 성공했지만 제가 성공하기 위해 목표했던 그 애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정말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제 사업이 성공했다는 점이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었던 목표가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제 오랜 목표가 제가 늘 꿈꾸었던 그 사람이 제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남루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저는 그 애의 손부터 부여잡았어요. 그 애는 자기 손을 빼면서 미안, 나 엉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 애 옆에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며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헤어지자고 설득해서 겨우 아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왔어요. 초콜릿 음료와 케이크를 사주자 아이는 너무 기뻐하면서 조금 전 장난감 때문에 울던 것은 잠시 잊었더라고요. 잘 지냈어? 한눈에 봐도 잘 지내지 못한 듯 했지만 물어보았어요. 그 애는 커피잔만 보면서 멋쩍은 미소를 짓더니 대답을 망설였죠. 결혼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아직 고향에 사는 줄 알았는데 이사 온 거야? 남편은? 남편 이야기에 다시 고개를 떨구더니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딸아이가 아빠는 집 나갔어요. 저도 엄마도 싫다고. 다른 여자랑 같이 집 나갔는데 다시는 안 온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애를 쳐다봤죠. 그 애는 곤란한 듯이 웃더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나고 나서 저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럼 자기도 그동안 집에서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른 동네 빵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몰래 일하던 게 걸려서 집에 끌려오고 아버지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어릴 때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공장 사장님의 아들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 집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자기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었는데 성격도 취향도 모두 자신과 맞지 않아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서서 준비하니 자기 의견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결혼은 피해야겠다 싶어서 집도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서 그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파산할 위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있다고. 제발 네가 한 번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셨다네요. 결국 그렇게 은행에서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듯 그 집으로 시집을 가면서 집안은 파산을 면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집안은 쫄딱 망해버렸고 그 이후 시댁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죠. 시어머니는 대놓고 돈 주고 사온 며느리라면서 너희 집에 그렇게 큰 돈을 줬는데 웬만한 가정부보다 일을 낫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닥달을 하셨다고 해요. 집안에서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이 온갖 갑질과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하루하루 제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못되게 굴어서 더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해서 자신이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또 견뎠다고 해요. 그나마 시댁에서 받는 용돈이라도 있어야 부모님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참기도 했고요. 아이를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임신을 한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무척 잘해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이전보다 더 모질게 구박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를 딸아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안아주지도 눈도 마주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모진 시집살이를 그래도 아이는 예뻐서 애써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들었던 것과 달리
술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참 성실해 보였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쯤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출산 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과 유흥에만 빠져있던 탓인지 공장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얼마 안 가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생계를 유지할 생각도 없이 밖으로 나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집안도 망하고 아들도 저렇게 된 건 다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탓이라면서 시어머니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하고 등짝을 때리기도 하고 차려놓은 밥상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손녀에게도 네가 아들이기만 했어도 네 아빠가 저래는 안 됐을 텐데 이라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잘 빚은 도자기처럼 예쁘고 곱기만 하던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니. 저는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서 제 몸 하나 부서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데 저는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엄마는 저를 사랑하니까요. 라며 무표정한 얼굴로 답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와 집안의 귀금속까지 다 털어서 도망쳤고 시어머니는 그 역시 두 사람의 탓이라며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래도 나이 든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뭐해.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집에 살며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결심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집을 나왔고 대도시에 가야 일자리도 있겠지 싶어 무작정 상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세 마트에서 일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도시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어떻게든 아이 밥은 굶기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하네요. 딸아이가 똘똘해서 어릴 때부터 글자도 빨리 떼고 말도 빨랐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열린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등하면 장난감 하나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 집안에 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해 보내드리는 바람에 약속했던 장난감을 사줄 돈이 부족했던 거고요. 왜 그 애가 이혼했다는 이야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불행하게 지내온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결국 그 애와 제가 함께해야 해피엔딩이라는 운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커피랑 케이크를 다 먹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제가 대신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 애는 됐다고 거절했지만 열심히 해서 1등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냐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정 미안하면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사라고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어요. 아이는 원하던 장난감을 받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한번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마치 처음에 그 애를 만났을 때처럼 그의 얼굴이 동동 종일 제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다시 만나기만 해도 설레고 그 애랑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식당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는 그의 답에 저희 신메뉴 개발 중인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꼭 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혹시 아이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급하게 상점에 가서 아이들이 쓰는 수저와 그릇을 구입했어요. 그동안 저희 가게는 술을 파는 곳이라서 어린애들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9살이라는 아이를 위해 밥 먹을 때 쓰라고 작은 앞치마도 준비하고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쿠션이 좋다는 어린이 운동화도 구입했어요. 그리고 쇼핑을 하다 보니 여성 화장품이랑 옷이 눈에 들어와서 샀는데 제가 또 오바를 했는지 어느새 두 사람 줄 선물만 가득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쇼핑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식당에 온 두 사람은 가게가 예쁘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로운 지점 준비 중이라 아직 오픈 전이었기에 두 사람만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 애는 제 음식을 먹어보더니 예전에는 요리라고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지 몰랐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저희 세 사람은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 애랑 둘이서 서로 하겠다며 옥신각신하면서 알콩달콩 싱크대부터 설거지도 하고 아이랑 같이 나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산책도 했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몇 번이나 볼을 꼬집어 봤어요. 비록 제 딸은 아니었지만 그 애와 아이와 함께하고 있으니 마치 오래전 제가 꿈꾸던 가족이 된 것만 같았죠. 그 후로 저는 종종 시간을 내서 두 사람과 시간을 보냈어요. 딸아이도 저한테 금세 정을 붙여서 아저씨 만나러 또 언제 가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항상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다고 뭐라도 도움되고 싶다면서 가끔 가게 오픈하기 전이나 영업이 끝난 후에 청소나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희가 다시 만난 지도 2년째예요. 저희 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두 가족으로 오해할 만큼 어느새 친해졌는데요. 아이와도 정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제 딸처럼 느껴져요. 종종 도시락 싸서 소풍도 가고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 대회에 응원도 하러 가고 하거든요. 그 애와 저는 아직은 서로 친구 사이라고 웃어넘기지만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만간 용기 내어 프로포즈할 예정인데 잘 되겠죠? 첫사랑이었던 저희는 너무 힘들게 다시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왠지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인 만큼 앞으로도 저희 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건데요. 이제 곧 한 가족이 될지 모르는 저희 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